한번 상상해 보세요. 회사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좀 싸늘한 회의실로 불려갔는데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이게 해고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또 내가 원해서 나가는 것도 아닌 참 애매하고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한국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이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그냥 퇴사 통보가 아니라 비자 문제까지 걸린 훨씬 더 복잡한 신호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길 보니까 와 정말 다각도로 준비하셨네요. 노동 전문 변호사의 심층 분석 보고서도 있고 정부 공식 자료, 법원 판례들 그리고 제가 흥미롭게 본 그 실업급여의 비밀을 파헤친 노무사 유튜버 영상까지.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보죠. 네, 이게 단순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로 끝날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그 사직서에 서명하는 바로 그 중간 당신의 법적 권리, 재정 상태, 몇 년 뒤 커리어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정중한 포장지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권고사직이라는 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재가격을 수락하는 형태, 법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건 회사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는 해고랑은 아예 다른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또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승년 당신은 해고당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그냥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아니 상사가 와서 회사가 어려우니 나가달라고 막 압박을 하는데 거기서 싫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몇이나 되겠어요? 네네. 그런데도 법은 그걸 자발적인 합의로 본다는 게 사실 잘 와닿지가 않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법원 판례에서도 그 부분이 엄청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판례의 일관된 태도는 이거예요. 비록 심리적인 압박을 강하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이게 최선이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사직서를 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스스로 판단했다. 네, 회사가 물리적인 폭력을 쓰거나 명백하게 협박하지 않는 이상 그 압박감만으로는 합의의 효력을 뒤집기가 어려운 거죠. 결국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도 서류에 서명한 이상 결과적으로는 저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거군요. 한 자료 보니까 이게 바로 기업들이 부당해고 소송 같은 법적 위험을 피하려고 아주 널리 쓰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소송이 길게 가면 막 2, 3년씩 걸리니까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그 복잡한 걸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그 간단한 절차에는 근로자가 치러야 할 대가가 따릅니다. 가장 즉각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권리가 바로 해고 예고 수당이에요. 해고 예고 수당이요? 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는 알려줘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30일치 월급을 줘야 하고요. 그런데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순간 당신은 해고된 게 아니니까 이 수당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저는 당장 받아야 할 돈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거래인 셈이네요. 자, 그럼 이제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실업급여 문제입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이직 확인서에 찍히는 고용보험 상실 코드라는 게 모든 것의 열쇠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퇴사한 뒤에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이직 확인서라는 서류.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어떤 코드가 찍히느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고 못 받고가 갈리는 거죠. 예를 들면요? 가령 회사가 이걸 그냥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폐사, 그러니까 코드 11번으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권고사직은 보통 어떤 코드로 처리되나요? 가장 좋은 건 경영상의 필요 같은 회사 사정, 즉 코드 23번이고요. 이걸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권고사직은 바로 이 11번과 23번 사이에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보내주신 그 노무사 유튜버 영상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파고들죠. 네, 코드 26번의 비밀. 바로 코드 26번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인한 권고사직.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근로자한테 되게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귀책 사유의 정도예요. 그냥 잘못해서 잘렸다가 아니라 그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 운명이 갈립니다. 코드 26번은 세부적으로 나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로 풀어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거나 회사 돈에 손을 댔다. 이건 명백한 범주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건 중대한 귀책 사유라서 코드 26-1번이나 26-2번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실업급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요? 반면에 업무 성과가 기대에 좀 못 미치거나 동료랑 가벼운 마찰이 좀 있었거나 몇 번 지각했다. 이런 경미한 잘못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걸 근거로 회사가 권고사직을 제안했다면 이건 중대한 귀책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코드 26-3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 26-3번. 네, 그리고 이 26-3번 코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같은 귀책 사유라도 그 무게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그럼 그 중대하다의 기준이 아주 중요하겠어요. 회사가 그냥 당신 잘못은 중대해 이렇게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게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그 중대함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다는 겁니다. 아, 회사가 증명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유튜브 영상에 나온 사례처럼 회사가 직원의 과실을 막 부풀려서 신고했다라도 근로자가 그거 사실과 다르다고 자료를 내서 반박하면 고용센터에서 코드를 바꿔서 실업급여를 주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실업급여 코드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순간 우리가 놓치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당장 돈 문제를 넘어서는 장기적인 불이익,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어쩌면 실업급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권리일 수 있습니다. 바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선 재고용 의무요? 그게 뭔가요? 만약에 당신이 경영 악화 같은 회사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서 회사는 아주 중요한 의무를 져요. 어떤 의무죠?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같은 업무에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반드시 해고되었던 당신에게 먼저 연락해서 다시 일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고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처음 듣는데요. 아주 강력한 고용 안정장치죠. 그럼 회사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사람을 뽑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불러줘야 할 법적 의무가 그냥 사라져버린다고요? 이건 지금 직장을 잃는 것보다 훨씬 큰 손해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합의퇴사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3년간의 강력한 보호장치를 당신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가 회복됐을 때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 평판조회, 그러니까 레퍼런스 체크도 있잖아요. 이직할 때 다음 회사 인사 담당자들이 서류상 퇴사 사유보다 진짜 왜 그만뒀는지 이걸 가장 궁금해한다고 하죠. 네, 그 부분이 재취업의 가장 실질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 자체는 중립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채용 담당자는 반드시 왜? 라고 질문할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 그 배경에 잦은 갈등이나 업무 부적응이 있었다면 평판조회를 통해 새로운 회사에 그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위험이 크죠. 특히 이직 확인서에 코드 26번 근로자 귀책 사유가 찍혀 있다면 이건 부정적인 평판을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문제가 더 심각하겠네요. 고용이 끊기면 비자 유지에 바로 타격을 받으니까요. 이런 불리한 조건들을 알면서도 거부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군요. 자, 그럼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자료들은 명확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협상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권고사직 제안은 대화의 끝, 즉 통보가 아니에요. 이건 협상의 시작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게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무력하지 않다는 거군요. 그럼요. 당신이 쥐고 있는 카드람 회사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죠.
회사가 원하는 건 소송 없이 조용히 나가는 것일 거고, 제가 원하는 건 최대한의 조건이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구체적인 협상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한 심층 보고서에서 제시한 핵심 포인트는 3가지예요. 첫째, 실업급여 수급 코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받게 해줄게. 이런 구두 약속은 아무 힘이 없어요. 아,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군요. 네, 반드시 합의서에 이직화민서 상실 코드는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 코드 23번으로 처리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최소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미한 귀책 사유, 코드 26-3번이라도 확보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돈 문제겠죠. 위로금. 맞습니다. 합당한 위로금을 협상해야죠. 최소한의 기준선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해고 예고 수당, 즉 30일치의 통상임금입니다. 당신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포기하고 회사가 소송 리스크를 피하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비자 문제가 걸린 분들을 위한 고급 전력이 있더군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바로 고용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위로금을 한 번에 일시불로 받지 않고요.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몇 달을 걸쳐서 월급처럼 분할해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이 기간 동안 회사가 4대 보험을 계속 유지해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서류상으로는 계속 고용 상태가 유지되니까 고용 단절로 인한 비자 문제 발생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똑똑한 방법이네요. 그런데 회사가 그런 번거로운 제안을 받아줄까요? 그냥 한 번에 돈 주고 끝내는 게 편할 텐데요. 이걸 성공시키려면 어떤 협상 카드가 필요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회사가 이걸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큰 동기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위협이죠. 만약 당신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회사가 당신을 그냥 해고해버리면 회사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아, 그 비용과 시간에 비하면 몇 달간 4대 보험을 유지해주는 건 오히려 저렴한 비용일 수 있죠. 당신이 포기하는 권리의 가치를 회사가 깨닫게 하는 게 협상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협상이 싫고 그냥 아니요 라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물론입니다. 권고사직은 권유일 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만약 당신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당신을 해고한다면 그건 명백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럼 부당해고가 되면요? 그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원직복직이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앞서 말한 3년간의 우선 재고용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힘들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그 길을 선택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거부 의사를 이메일이나 녹취 같은 명확한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어떤 서류에도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니까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그냥 정중하게 퇴사를 권유하는 말 그 이상이었네요. 실업급여부터 재취업, 평판, 그리고 비자 문제까지 모든 게 연결된 아주 중대한 법적 갈림길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권고사직을 제안받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협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권리를 지키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협상의 시작인 셈이죠. 관련 코드의 의미, 당신이 포기하게 되는 법적 권리의 가치, 그리고 장기적인 영향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리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한 연구보고서를 보니까 2028년까지 한국의 여러 산업,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약 150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력난이 심각한데 왜 회사는 숙련된 인력을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거나 교육하는 대신 권고사직이라는 손쉬운 형태로 내보내려고 할까요? 이 질문은 그 회사의 비전이나 조직 문화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답은 그 회사에 남아서 싸울 가치가 있는지, 현명하게 협상해서 떠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미련 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게 나을지를 결정하는데 어떤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